안녕하세요. 양치과의원 원장 양진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치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포근합니다. 걷기에도 참 좋고 그리고 산책하기에도 매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장 슬픈 질환 중에 하나가 치매죠, 치매. 이게 치매라고 하는 것은 디멘치아라고 하죠. 이제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의사소통도 힘들어지고 일상생활의 지장이 아주 심해지죠. 이제 기억도 많이 감퇴하고. 저희 치과에도 많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치료에 아주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을 한다거나 또는 잘 잊어버린다거나 이런 여러 증상들을 나타내죠. 치매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츠하이머 병이죠. 이 알츠하이머 병은 주된 원인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는 걸로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과 그 다음에 이제 타우 단백질의 과잉산화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게 되고 그리고 시냅스 연결이 약화되는 질환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혈관성 치매는 뇌혈류가 감소하고 미세혈관의 손상, 허혈성 병변 등이 생겨서 인지기능의 저하를 유발하는 이런 치매를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혼합성 치매, 혼합형 치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조금 다른 건데 이제 경도인지 장애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MCI라고 하는데 mild cognitive impairment라고 하는 이런 경도인지 장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도인지 장애는 기억이나 언어, 사고, 판단력 이런 정신 능력의 경미한 저하를 포함하죠. 이 경도인지 장애는 이제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의 딱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이 될 수가 있죠. 치매와 조금 구별되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킨슨병인데, 이 파킨슨병은 치매랑은 좀 다르죠. 파킨슨 질환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생성 문제로 운동 조절 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제 파킨슨병 저희 이제 병원에도 파킨슨병 환자들이 이제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데 이런 분들은 운동 능력만 저하될 뿐 인지 기능은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치과에서 진료를 할 때에도 이런 파킨슨병과 치매를 잘 이해하고 이제 구분하여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파킨슨병이 심해지면 치매가 합병증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만성 염증이나 또는 스트레스 또는 면역 반응 이상 이런 것들이 뇌 기능 저하에 공통적으로 기여를 하게 되고 이러한 병태 기전은 구강내 염증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치주 질환과 치과 질환 중에서 특히 이제 치주 질환과 치매의 어떤 공통적인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구강내에 발생하는 치주 질환이 전신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경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주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강내 상주균이죠. 여러 균들이 있습니다. 프로피노모나스 진지발리스나 또는 타네렐라 포스티아 같은 어떤 병원성 세균들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세균들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확산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뭐 IR 또 1베타 또는 IR6, 뭐 TNF 알파 등 이런 어떤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켜서 전신 염증 반응을 유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만성 염증은 뇌혈관 장벽, 우리가 BBB라고 하죠. 이런 걸 악화시키고 어떤 신경 염증을 통해서 치매 병리 기전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러한 치주 질환과 치매의 연관성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이제 국내 연구 중에서는 2020년 대한치주과학회에 발표된 연구에서 남은 치아의 개수가 9개 이하일 정도의 그 중증 치주 질환에서 치매 발생 확률이 매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떤 그 기능적 치아의 그 수가 한계가 늘어날수록 인지저하 위험이, 그러니까 치아의 개수가 많을수록 인지저하 위험이 약 4.5% 정도 감소한다고 되어 있고, 또는 특히 이제 소구치가 있는 경우에는 인지장애 위험이 43%까지 감소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해외 연구들 보면 규슈 대학의 코호트 연구들을 보면 치아의 개수가 1개에서 9개 정도밖에 안 남은 노인은 20개 이상 갖고 있는 노인들에 비해서 치매 발생 확률이 무려 81% 높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핀란드 연구 결과에서는 치주염 환자의 치매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최대 12배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고, 또 미국의 NIH 연구에서는 그 치주염 치료 후에 인지 기능이 향상된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구강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인지 기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그 JAD 논문에서도 그 치주염 환자의 치매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1.7배 정도 높다는 결과가 도출된 게 있고요. 그리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에서도 치아수와 인지기능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치주 질환과 치매 사이에 연관이 발생하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우리의 어떤 그 저작 기능, 음식을 씹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합적이거든요. 복합적인 과정인데, 이러한 그 저작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치아 뿌리 주변에 수용기가 있거든요. 기계적인 수용기가. 미케노 리셉터가 있는데, 이런 이제 기계적 수용기는 그 감각 자극을 바로 뇌로 전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씹게 되면 씹는 느낌을 뇌로 바로 전달하는데, 근데 이제 만약 치아가 상실되거나 치아가 많이 흔들려서 이러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 점차적으로 신경학적인 퇴행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인지장애로 발전한다는 가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저작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뇌 혈류 및 산소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그 대뇌 피질 및 보조 운동 영역 또는 섬엽, 시상, 손해 등의 그 다양한 뇌 영역의 활성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저작 기능은 뇌 기능과 밀접한 관련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작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뇌 영역의 활성화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인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특정 세균들, 예를 들면 뭐 프로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같은 이런 그 것들은 대부분 혐기성 그람 음성균들인데, 이게 이제 그 혈류를 타고 이동해서 그 중추신경계에 직접 침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균형에서 나오는 그 병인성 인자들이 그 치매의 원인이 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아밀로이드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를 축적하거나 또는 이제 타우 단백질을 의 엉킴을 유도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매를 유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치질환의 원인균이 치매의 원인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이나 또는 그 타우 단백질에 영향을 주어서 직접적인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 치주 질환이나 또는 치아 상실로 인해서 그 저작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 영양 섭취가 힘들어지겠죠. 이제 부적절한 영양 섭취가 될 것이고 그 이러한 부적절한 영양 섭취가 또 치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이게 뭐 그 인지장애로 인한 치아 상실의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인이 그 상호 관계가 있다는 이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그 치매와 치주 질환의 그 연관성은 굉장히 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연관성이 매우 큰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떤 시사점을 주느냐 하면 이러한 그 치매와 치주 질환의 연관성이 확인된 만큼 우리는 이제 치주 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치주 질환의 초기 진단과 치료가 어떤 단순한 구강 관리를 넘어서서 어떤 전신 염증 조절과 치매 예방에 아주 큰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우리가 치아를 상실했을 때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뭐 보철적인 방법이나 뭐 임플란트도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작 기능, 이렇게 씹는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그 우리의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작 기능은 이처럼 우리의 그 뇌에서 일어나는 인지 기능과 밀접한 관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 그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는데 이와 관련된 치과 또 신경과 등등 그 여러 분야들이 그 다양한 이제 협력들을 통해서 이런 그 노인성 질환들을 잘 관리하고 더 나아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일단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정기적인 구강 검진이죠. 최소 뭐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치과 검진을 통해서 치주염과 어떤 치아 후식증, 충치 질환이 있는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올바른 구강 위생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하루 3회 정도는 칫솔질 하시고 치실과 구강 세정제 사용을 자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 저작 활동을 잘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씹는 힘, 그러니까 이 어금니가 서로 맞붙이는 씹는 힘,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씹는 습관이 뇌 건강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뭐 예전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를 딱딱딱딱 마주치시는 그런 이제 어른들도 있었다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뭐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식사를 하실 때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저작을 좀 충분히 하는 씹는 운동을 충분히 하는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치아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는 그거를 그 보류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보철 치료를 통해서 저작 기능을 바로바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저작 기능을 통해서 뇌 자극을 계속 유지시켜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치매가 왔다. 그러면 이제 치매가 왔을 때는 어떻게 구강 관리해야 할 거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중증 치매로 진행될수록 구강 관리 능력도 떨어지고 또 치료에 대한 협조도 현저하게 감소가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악순환인 게 치아 상실의 위험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치아 상실이 되게 되면 치매에는 더 나쁜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 그 아주 중증 치매로 환자 협조가 힘든 경우는 우리가 전신 마취 후에 이제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 이제 환자가 전신 마취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들도 있죠. 따라서 이 치매 환자의 구강 관리는 치매의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치매 치료에만 집중하게 되고 이 구강 위생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치매 초기부터 그 치매 치료뿐만 아니라 구강 위생 관리에 보다 철저히 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 본인의 치아를 뽑지 않고 잘 살려서 사용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치아가 상실되었다고 하면 이거를 잘 회복시켜서 저장 능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치매 진행을 막거나 좀 늦춰질 수 있죠. 이게 그 2024년 연구에 의하면 그 손상된 어금니를 고정성 보철로 수복했을 때 인지장애가 개선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물이 뇌 활성화를 변화시켰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 초기부터 구강 위생 관리에 철저히 해야 하고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는 조속히 그 저작 기능 회복을 위해서 어떤 보철적인 치료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증으로 이환된 경우는 주변 가족들의 도움이 매우 중요한데요. 본인 스스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족들이 꼭 이 중증 치매 환자의 구강 위생을 보다 이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치질도 좀 열심히 시켜드려야 되고 그리고 치과도 좀 정기적으로 모시고 오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증상이 더 악화되는 거를 잘 막을 수 있도록 구강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사실 뭐 초기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협조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수복 치료나 또 재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스스로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칫솔 방법이나 또는 치간 칫솔 사용법 이런 것들 잘 익히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요즘은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분들이 있죠. 이런 그 요양보호사 분들한테 구강관리법을 잘 알려주셔서 요양관리사들이 그 담당 그 치매 환자들의 구강위생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중증 치매 환자 경우는 물론 이제 진료 협조가 가능한 경우는 그냥 초기 환자에 준해서 치료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정맥진정요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나아가서 이제 전신 마취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환자의 그 구강 관리에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그 보호자가 그 환자의 그 구강 관리를 하는 중에 그 보호자의 손가락을 깨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죠. 그래 반드시 이제 개구기 같은 거를 물려놓고 하신다거나 또는 그 손에 뭔가 보호할 수 있는 거를 끼우고 한다거나 하는 게 좋죠. 구강 물티슈를 사용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 구강 가글 기구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구강 가글 기구들을 통해서 또 환자의 양호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치매가 딱 진단이 되었을 때 이 절대로 그 구강 관리가 치매 치료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적절한 시기에 치료와 저작 기능 회복, 또 보호자와 환자가 꾸준히 구강 위생을 유지하는 이런 접근들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거는 뭐 이렇게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 노인 구강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치매 고위험군 대상으로 구강 검진과 치료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치매를 진단받는 거는 보통 신경과에서 진단을 받기 때문에 이런 그 치과와 신경과의 연계 진료 모델을 잘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지저하 기능 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강 건강 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적인 진료 체계들을 마련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그 유튜브나 뭐 아니면은 또 그 지역 사회 또는 요양시설 중심으로 해서 치매 예방을 위한 구강 건강 교육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치매는 단순히 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특히 이제 구강 건강은 그 치매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치과 질환의 예방과 치료가 인지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민님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 보니까 구강으로 들어온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닌다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뇌로 들어가서 치매가 생기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특정 박테리아가 뇌로 들어가서 어떤 치매 원인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자, 정직한 세상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치매 걸린 분들이 치과 치료하기가 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치매 환자분 치료 한 명 보고 여기 왔는데 치료가 힘들죠. 그렇게 되다 보니 이게 치아 건강이 더 안 좋게 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럴수록 그 어떤 이제 치과 의사들의 이제 헌신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그 가족들의 아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희 그 환자들 같은 경우는 환자 가족분들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한 달에 한 번 꼭 치과를 방문하고 이러한 것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만사 9010님, 인터넷에서 평소 양치질 잘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올라와 있죠.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양치질 잘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 원인이 되는 것들을 이제 양치를 통해서 잘 제거한다고 하면 그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세계탐구 9098님, 치매 환자는 잇몸 질환이 많다고 하던데요. 이게 단순히 관리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긴 할 텐데 염증이 뇌에도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염증 매개 물질이 연관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치주 질환을 통해서 발생한 이제 만성 염증이 이게 그 전신 염증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러한 전신 염증이 인지자 기능을 나타내는 이제 뇌혈류를 통해서
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음 편한 하루님, 양치 자주 해도 어금니 끝까지 깨끗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칫솔이 구조상 그 어금니 끝 부분까지 구석구석 잘 들어가기가 힘든데요. 그럴수록 조금 더 그 인내심을 가지고 구석구석 잘 닦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칫솔 그 머리가 너무 크지 않은 걸 좀 쓰시고 한 중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작은 건 좀 닦기가 힘들거든요. 효율이 떨어지니까 중간 정도 크기로 쓰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은 칫솔질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뭐 바스 테크닉 또는 스틸만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잘 보시고 이제 구석구석 잘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치매 환자들은 치과 치료를 격하게 거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수면 치료 같은 걸 해도 되나요? 치매 자체가 뇌 문제이니까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하네요. 일단 치매 환자들의 그 수면 치료는 수면 치료 자체가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환자들이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수면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신 마취와 달리 그 정맥 진정 주사를 통해서 환자를 잠깐 잠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 치매 자체에 더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다면 수면 치료를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장님, 저는 치매 관련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양치질을 꼼꼼히 하는데도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납니다. 혹시 양치 방법이 문제인지 아니면 잇몸 자체가 약한 체질일 수도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네,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이게 구강 내에서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 데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죠. 크게 세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전적인 원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잇몸 자체가 약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지닉스 팩터라고 하죠. 유전적인 요인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환경적 요인들입니다. 인바이런트 팩터들입니다. 그래서 구강 내에 구강 상주 세균들의 숫자를 늘리는, 예를 들면 뭐 당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그 구강 내 환경이 매우 질병을 유발하기 쉬운 환경이라든가 이런 환경적 요인들이 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헤비 습관이죠. 양치질을 꼼꼼히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식습관에 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체질적으로 꼭 잇몸 자체가 약하지는 않더라도 체질적으로 구강 내에 어떤 그 치질환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들이 많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고, 치석이 잘 생기는 체질일 수도 있겠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그 양치질을 일단 꼼꼼히 하시고 그리고 지금 자주 붓고 피가 나기 때문에 보조적인 것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죠. 자주 스케일링 하시고 그 치과 자주 방문하시고, 그리고 양치질 후에 가급적 이제 그 가글도 좀 하셔서 입안을 좀 깨끗하게 소독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324님, 저는 평소에는 멀쩡하고 아프지도 않은데 뜨겁고 차가운 게 닿을 때만 너무 시려요. 왜 그런가요? 뜨겁고 차가운 거가 닿을 때 시린 거는 뭐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우선 어떤 뭐 치주 질환이나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 잇몸 자체가 내려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에브프렉션처럼 치아의 특정 부위가 패여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특정 치아가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그 치아 신경 조직에 어떤 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견디지 마시고 치과를 방문하셔서 도대체 왜 뜨겁고 차가운 것의 실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원인을 밝히셔서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합당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것일 수도 있고 좀 복잡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거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치료로도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복잡한 거는 좀 오랜 시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영도님, 이를 닦을 수 없는 상황일 땐 구강세정제로 가글이라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를 정 닦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글이라도 해주시는 것이 충분히 도움이 되죠. 그 가글 하실 때 뭐 칫솔이 없으시면 이제 그 손가락으로라도 좀 문질러 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겠고요. 근데 구강세정제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근데 구강세정제만 그 의존하시면 안 되고요. 그 구강세정제는 이제 보조적인 수단이고 시간이 되게 되면 상황이 되면 이제 이를 잘 닦으셔야 되겠죠. 네. 건강 찾는 김영사님,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 메꾸는 기술이 개발됐으니까 너무 흉해 보여서요. 블랙 트라이앵글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블랙 트라이앵글 부분을 그 광중압 레진 같은 걸로 메워줄 수 있죠. 그거는 충분히 메울 수 있으니까 이제 메우는 것이 잇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정하에 블랙 트라이앵글을 메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레진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라미네이트 같은 거를 쓰셔서 블랙 트라이앵글을 좀 메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백도라지님, 찬 음식에 치아가 시린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찬 음식에 치아가 시린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치아의 폐임 증상이나 또는 그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잇몸이 주저앉았다거나 또는 뭐 치아에 균열이 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치아 시림이 정말 사람마다 차이가 크긴 한데 이게 시린 게 괴롭죠. 아이스크림 먹기도 힘든데요. 그래서 찬 음식에 치아가 시리다고 하면 꼭 치과를 방문하셔서 시린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장님, 요새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뜬대요. 마음 편한 하루님 맞습니다. 금보다 이게 좋은가요? 뭐 이제 금 가격이 거의 천정부지로 천정을 뚫고 올라가서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그 기술 발전하고 관련이 크죠. 이게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캐드캠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아주 정밀하게 그 보철물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르코니아가 좋으냐 금이 좋으냐 이거를 그 딱 무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무처럼 자르기는 힘들겠지만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거의 어떤 경우에는 이제 금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특히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보기가 금에 비해서는 한 100배는 보기가 좋죠. 그래서 요즘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금값의 고공행진 때문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에 의해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굉장히 정밀하게 가공해서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앞으로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정밀성뿐만 아니라 지르코니아의 강도 부분 또는 롱 서바이벌 레이쇼, 이제 오랫동안 구강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그 물성도 많이 좋아져서 앞으로 더더욱 지르코니아가 거의 그 치아 수복 재료로서 거의 뭐 장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직한 세상님, 입안에 작은 궤양이나 혓바늘이 자주 생기는데 스트레스인지 건강 문제인지 혼란스러워요. 이런 경우 치과에서 어떤 진단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그 궤양의 형태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단순한 이제 그 아프타성 궤양인지 또는 어떤 뭐 헤르페스성 질환인지 이런 거를 그 궤양의 형태 또는 그 궤양이 몇 개나 발생했는지 또는 궤양이 생긴 위치 이런 것들을 살펴서 일단은
그 궤양의 종류를 좀 잘 찾아봐야 되겠고요. 그 이제 혓바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혀의 표면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아프타성 궤양 같은 경우는 그 단순한 스트레스나 또는 이제 뭐 몸이 매우 피곤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어떤 헤르페스나 이런 그 궤양들은 구강 내재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이 치과에 가셔서 치과 선생님께서 그걸 아마 잘 보시고 이 궤양이 어떤 종류의 궤양인지 또 이런 궤양의 원인이 뭔지 아마 잘 판별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정직한 세상님 무엇보다도 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시고 좀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영도님 같은 경우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자주 발생을 하시나 보군요. 항상 이제 구강을 좀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런 그 궤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꼭 이제 치과를 방문하셔서 궤양이 한번 생기면 너무 아프고 쓰리잖아요. 쓰리고 또 물론 뭐 한 일주일에서 2일 정도 지나면 사라지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기간 동안 식사하는데 또 매운 거 먹을 때 너무 힘드니까 치과에 가셔서 이렇게 약물 도포도 좀 하시고 레이저 치료도 좀 받으시고 필요하면은 뭐 항바이러스 제제를 좀 처방을 받으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이제 완치되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인 이 치매와 치과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화기관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구강 내 문제가 생길 수 있도록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좀 해결을 하셔서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치매도 예방하시고 그 외에 다른 전신 건강들도 항상 건강하게 잘 유지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말 오후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영도님, 또 정직한 세상님, 마음 편한 하루님, 백도라지님, 건강 찾는 김영사님 등등 오늘 참여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토요일 오후 되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